사장님, 저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단단한데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요. 나 부서져도 좋으니까 멈추지 마요.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낮추자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제 귀가를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오래전 잊고 있었던 원초적인 공포이자 설렘이었죠. 저보다 9살이나 어린 그 남자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마치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늘어진 살도 신경 쓰였고 주름진 손도 부끄러웠지만 5년 만에 맞이하는 가슴 뛰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매일 똑같았던 제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서윤. 올해 나이 45입니다. 여기 해발 천엠 대관령 끝자락 구름도 쉬어간다는 외딴 곳에서 낡은 민박집을 운영한 지 벌써 5년째네요. 처음에는 남편이랑 은퇴하고 같이 내려와서 오붓하게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사고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는 줄곧 혼자 꾸려오고 있죠. 벌써 5년. 시간 참 빠르네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창밖으로는 짙은 산안개가 몰려오는데 그 모습이 꼭 저를 가두는 창살처럼 느껴져요. 남편이 가고 나서 생긴 지독한 무력감 때문인지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안개가 짙은 날이면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병원에 가면 마음의 병이다. 좀 쉬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혼자 이 큰 민박집을 지키는데 쉴 틈이 어디 있겠어요? 손님들이 오기 전에 마당을 쓸고 산바람에 눅눅해진 이불을 볕에 말리고 낡은 방들을 걸레질하다 보면 오전이 다 지나갑니다. 장갑 낀 손으로 걸레를 짜고 있으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욱신 아파와요. 예전엔 남편이 힘쓰는 일은 다 해줬는데 이제는 이 큰 집의 모든 구석이 제 손을 거쳐야만 돌아갑니다. 민박집 운영이라는 게 겉보기엔 낭만적일지 몰라도 혼자 하는 여자에게는 참 가혹한 일이에요. 화장실 변기가 막히거나 전구가 나가면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혼자 연장을 들고 씨름합니다. 그럴 때마다 텅 빈 거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나 오늘 하루도 참 잘 버텼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줄 사람 한 명 없는 이 집이 가끔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점심은 대충 물에 밥 말아 짠지 하나 얹어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거죠. TV를 크게 틀어놓고 사람 소리를 배경 삼아 끼니를 때우다 보면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입니다. 거친 산바람에 푸석해진 피부, 깊어진 미간주름. 45이라는 나이가 새삼스럽게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녁이 되어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불이 꺼지면 고원의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짐승 우짖는 소리만 요란한 그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지독한 부채감이 밀려와요. 나만 이렇게 살아있어도 되는 걸까?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덮쳐오죠.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에 밤을 꼬박 새우기 일쑤입니다. 남들은 공기 좋은 곳에서 사니 좋겠다고 하지만 제게 이 산장은 그저 메마른 박토 같은 삶의 터전일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상상을 했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서윤 씨 힘들었지? 라고 물어봐주는 상상. 무거운 이불 빨래를 같이 널어주고
고장난 난간을 뚝딱 고쳐주는 든든한 등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45사별한 여자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메마른 나무처럼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게 제 운명이라고 믿었죠. 제 마음의 허기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고 이 적막한 산중 민박집은 제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늦가을 어느 날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거라는 예보와 함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남자가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낯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죠. 민박집 뒤편에 부식된 난간이 위태롭게 덜덜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연장을 챙겨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운명적인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난간 너머 낭떠러지 아래로 안개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제 발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거든요.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시커멓게 내려앉은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대관령 일대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거라며 연신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해발 1000m 고지의 바람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사납게 휘몰아치며 낡은 민박집 지붕을 집어삼킬 듯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민박집 뒤편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나무 난간을 보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이번 눈폭풍은 예사롭지 않다는데 저 부식된 난간이 버텨줄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한번 크게 휘몰아칠 때마다 못이 빠진 난간대가 덜덜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저게 통째로 날아가기라도 하면 마당까지 무너질 판이라 마음이 급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벌써 산 아래로 대피했는지 산책로엔 등산객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녹슨 망치와 모통을 끄집어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무리라는 걸 알았지만 당장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어요. 서윤 씨,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요라고 말해줄 사람 하나 없는 인생인걸요. 45년을 살면서 터득한 건 결국 내 집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서글픈 진리뿐이었습니다. 부식된 나무판을 딛고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낭떠러지 쪽으로 다가가는데 발끝이 벌벌 떨렸습니다. 고원의 칼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몸이 휘청휘청하더라고요. 겨우 난간 끝에 손을 대고 들뜬 판을 누르려는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돌풍이 확 불어왔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썩은 나무가 툭 하고 부러지며 제 몸이 허공으로 힘없이 미끄러졌어요. 아,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밑에 아찔한 청길 낭떠러지가 느껴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5년 전 먼저 간 남편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그 찰나에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벼랑 아래로 처박힐 줄 알았던 제 몸이 공중에서 무언가에 꽉 붙잡혔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제 허리를 확 낚아채더니 그대로 품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는 차가운 흙바닥이 아닌 누군가의 넓고 탄탄한 가슴 위로 떨어졌습니다. 짙은 산안개 냄새가 아닌 옅은 숲의 향기와 땀 냄새가 섞인 낯설고도 강렬한 남자의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제 귀가를 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 비바람을 맞아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듯 하면서도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닥에 누운 채로 제 온몸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36살이라기엔 너무나 깊은 눈빛을 가진 하지만 몸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한 태호 씨였습니다. 어머, 저기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다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태호 씨의 팔이 여전히 제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힘있고 든든한지 5년 동안 죽어있던 여자의 감각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찌릿하게 올라오더라고요. 45, 아직 여자이고 싶은 나이에 느낀 그 뜨거운 온기는 지독한 오한을 앓던 제 심장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겁니다. 태호 씨는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제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세심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고 젖은 셔츠 위로 드러난 그의 실루엣은 제가 잊고 지냈던 남성 그 자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태호 씨는 서울에서 유명한 조향사로 일하다가 어떤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곳 대관령 숲길을 무작정 걷던 중이었답니다. 폭설 온다는데 혼자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조금은 무뚝뚝하고 화난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걱정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꾸중 섞인 걱정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 저는 바보같이 울컥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난간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요. 혼자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대답에 태호 씨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안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 눈빛에 저는 고개를 숙여버렸죠. 거칠어진 손과 헝클어진 머리칼, 제 초라한 모습이 그 젊고 단단한 남자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난간 저한테 맡기고 안에 들어가 계세요. 폭설 올 때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태호 씨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묵묵히 난간을 손보는 그의 넓은 등은 제가 그토록 갈구해 온 평온한 안식처럼 보였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턱선을 타고 내려와 빗물과 섞이는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 시리도록 섹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정리를 마친 태호 씨가 빗물을 닦으며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사별하고 혼자 민박집 한 지 꽤 됐어요. 그는 제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을 고쳐 맸습니다. 다시 숲길로 사라질 것만 같은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뛰던지, 이 남자를 그냥 보내면 제 인생에 다시는 이런 온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기, 눈이 곧 쏟아질 텐데 오늘 여기서 묵고 가실래요? 방도 비어 있고 도와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제 말에 태호 씨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비구름 사이로 마주친 그의 눈빛에는 낯선 고독과 따스함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열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질까요? 그렇게 태호 씨는 제 적막했던 민박집의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남자 향기라곤 없던 이 집안에 그의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무뚝뚝한 남자가 제 부엌을 차지하고 제 식탁을 채우고 끝내 제 텅 빈 마음속에 어떤 향기를 채워 넣을지 말이죠.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온 태호 씨는 제가 내준 방으로 들어가기는커녕 가방에서 작은 병들을 꺼내 주방 한편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가 우리 집 문턱을 넘어온 그날 밤 밖에서는
예고된 폭설이 대관령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온 태호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배낭에서 손때 묻은 작은 유리병 몇 개를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내준 방으로 들어가 쉬기는커녕 제 주방과 거실을 성큼성큼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 피곤하실 텐데 좀 쉬지 그러세요? 오늘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미안한 마음에 뒤를 따라가며 말하자 태호 씨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스프레이 공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구석구석 습기 찬 벽지와 오래된 가구 틈새에 무언가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칙칙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가 퍼질 때마다 제 코끝을 찌르던 그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민박집을 지키며 베어버린 삶에 찌든 남편이 떠난 자리에 고여있던 그 눅눅한 슬픔의 냄새를 그가 지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뿌린 건 직접 추출했다는 새벽숲의 향기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치 비 온 뒤에 숲길을 걷는 듯한 싱그럽고도 단단한 나무의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45년을 살면서 남자들이란 대개 생색내기 좋아하고 말로만 다 해줄 것처럼 굴기 마련인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집에 냄새가 좀 나네요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묵묵히 제 일상의 공간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이 향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습한 기운도 잡아줄 거고요. 한참 뒤 태호 씨가 건네준 공기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지독한 불면증으로 거실을 서성이던 제 코끝에 은은한 허브향이 스쳤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명한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죠. 어머, 태호 씨, 이걸 직접 우려내신 거예요? 태호 씨는 주방 한편에서 말린 잎들을 정리하다가 저를 보고는 살짝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더라고요. 긴장해서 그래요. 이 차 마시고 푹 자요. 내일은 눈이 더 많이 올 테니까요. 그저 그 한마디였습니다. 조향사였다는 그의 섬세한 손길이 닿아서인지 평범한 허브차인데도 그 맛이 얼마나 깊고 따뜻하던지.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오장육부를 구석구석 녹여주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차가운 잠자리를 마주하며 잠이 오면 자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했던 제 삶이 그 정성스러운 찻잔 하나에 위로받고 있다는 생각에 자꾸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태호 씨는 참 묘한 사람이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속 구석구석 아픈 곳을 찾아냈어요. 제가 무거운 이불 보따리를 옮기려 하면 그는 어느새 나타나 말없이 제 손에서 그것들을 뺏어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라는 흔한 말도 아끼는 남자였죠. 그냥 묵묵히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 넓은 어깨로 제 짐을 대신 져주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자꾸만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거실에서 손목을 주무르고 있는데 태호 씨가 그걸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다가와 주머니에서 작은 향유 한 방울을 제 손목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이건 라벤더와 시더우드를 섞은 거예요. 통증을 가라앉혀 줄 겁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목 위로 내려앉은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 그 감촉이 상상 이상으로 뜨거워 웃음이 나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아릿했습니다. 45, 아직은 보살핌 받고 싶은 여자라는 사실을 태호 씨는 이 무심한 행동들로 일깨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태호 씨가 뿌려준 향기를 맡고
태호 씨가 고쳐놓은 의자에 앉아 태호 씨가 우려준 차를 마십니다. 제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이 듬직한 남자의 존재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는 말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뜨겁게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그 따뜻한 찻잔은 저에게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요. 이제 쉬어요라고 속삭이는 태호 씨만의 비밀스러운 위로였겠죠. 얼어붙은 대관령의 눈이 봄볕에 조금씩 녹아내리듯 제 방어 기제도 그의 묵묵한 배려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토 같았던 제 인생에도 다시 꽃이 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넘지 못한 벽이 있었어요. 9살이라는 나이 차이, 그리고 서로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힌 사연들이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받고 있었지만 아직 그 아픈 속살까지는 보여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실내에는 장작 타는 소리만 가득하던 그 적막한 시간에 태호 씨가 평소엔 자립에도 되지 않던 술병을 꺼내더군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산안개가 깊었습니다. 창밖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잿빛 안개로 가득 차 마치 우리 민박집이 거대한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등부표 같았죠. 밖에서는 눈 섞인 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지만 거실 안은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평소엔 잘 입에도 되지 않던 독한 위스키 한 병과 잔 2개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런 밤에 남자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투명한 잔에 호박색 액체가 채워지고 타닥거리는 장작불빛이 술잔 속을 일렁이게 했죠. 첫 잔을 비운 태호 씨가 타오르는 목줄기를 쓸어내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향기만 뿌리던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프고 시린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저 도망쳐 온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향기를 만들던 조향사였지만 제 영혼은 그곳에서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거든요. 태호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업계의 더러운 탐욕, 그리고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이용해 먹으려던 사람들의 배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 자신을 믿어주던 연인까지 사고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털어놓았습니다. 향기를 만드는 손으로 정작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은 잡아주지도 못했어요. 그 죄책감에 향수를 맡는 것조차 고통이 되어 모든 걸 버리고 길 위로 나선 겁니다. 전직 조향사가 숲길을 떠도는 이유. 그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서윤 씨는요? 5년 동안 이 깊은 산중의 침묵을 혼자 어떻게 견디신 거예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잔을 만지작거리다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가슴속에 켜이 쌓인 먼지 같은 이야기들. 남편과의 사별 후 세상에 홀로 던져졌을 때의 그 막막함. 정작 내 이름 석자는 지워버리고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던 세월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마다 나이 먹고 주책이다라고 스스로를 검열하며 억눌렀던 욕망들을 하나둘 꺼내 놓았습니다. 꿈. 제 꿈은 이제 그냥 내일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는 거예요. 5년 전 그날 남편을 대신해 내가 갔어야 했다는 부채감이 저를 이 산장에 가뒀거든요. 더 이상 다칠 마음도 기대할 미래도 없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틴 거죠.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태호 씨의 그 따뜻하고도 슬픈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가진 가장 깊은 곳의 상처,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스러운 비밀까지 다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요? 그 순간만큼은 9살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상처를 가진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찾는 가련한 두 영혼일 뿐이었죠. 장작이 다 타들어가 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심장을 세게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 당신의 상처가 제 상처랑 너무 닮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우리 이제 그만 스스로를 용서하면 안 될까요?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 인생의 그 어떤 찬사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제 마음속의 태풍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있었죠. 45세 사별한 여자와 36세 길 잃은 조향사.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밤 위스키의 독한 기운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안식처가 되기로 무언의 약속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술병이 바닥을 보일 때쯤 태호 씨는 제 거친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제 손마디를 보며 그는 가슴 아픈 표정을 지었죠. 정말 고생 많았네요, 서윤 씨. 이제 이 손 제가 안 아프게 해줄게요. 그리고 당신에게만 어울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향기를 선물하고 싶어요. 그는 그 약속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다음 날 제가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제 지친 불면의 밤을 향기로 어루만져 주려는 그 남자의 섬세함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아침 햇살이 안개를 걷어내며 창가로 스며들 때 태호 씨는 밤새 고심하며 만든 작은 유리병 하나를 제 머리만 식탁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어젯밤에 그 뜨겁고도 시렸던 고백들이 꿈이었을까요?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창가로 스며들 때 제 머리맡 협탁 위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제 눈가에 가장 먼저 닿은 건 태호 씨가 조심스레 남기고 간 조그만 쪽지와 그 안에 담긴 투명한 액체였죠. 서윤 씨의 깊은 잠을 위해 밤새 고민하며 섞어봤습니다. 대관령의 이른 새벽, 당신이 처음 이 산에 왔을 때 맡았을 그 깨끗한 숨소리를 담았어요. 벽마개를 조심스레 열자마자 거짓말처럼 방 안 가득 푸른 이끼와 젖은 흙, 그리고 코 끝을 알싸하게 스치는 고산지대의 침엽수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5년 동안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깊게 잠들지 못했던 저였는데 그 향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복잡한 소음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45, 인생의 쓴맛은 다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36살 남자의 섬세한 배려 앞에 저는 다시금 철없는 소녀처럼 가슴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나만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향기를 골랐다는 사실, 내 아픈 잠자리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고마웠거든요. 저는 그 고마움을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 제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보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둘러 창고에서 장화를 꺼내 신고 눈이 채 녹지 않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바위 틈새와 낙엽 아래 숨어있는 귀한 약초들과 초봄의 기운을 머금은 산나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손끝이 시리고 발이 시렸지만 태호 씨에게 줄 만찬을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귀한 산더덕 몇 부리와 향이 진한 취나물, 그리고 정성껏 말려두었던 능이버섯까지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선 기분 좋은 칼질 소리가 리듬을 탔습니다.
더덕은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 연하게 만들고 직접 담근 고추장 양념을 발라 석쇠에 구워냈죠. 갓 지은 솥밥에서는 구수한 향이 올라오고 산나물들은 들기름에 조물조물 묻혀냈습니다. 45년 평생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설레고 정성을 다했던 적이 또 있었나 싶더라고요. 저녁 무렵 태호 씨가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 위에는 정갈하면서도 풍성한 산중 만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서윤 씨? 세상에. 향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태호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항상 무뚝뚝하고 차분하던 그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감탄이 서렸죠. 저는 쑥스러운 듯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태호 씨가 주신 향기 선물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제 마음이에요. 이 산이 저에게 준 가장 귀한 것들로만 채웠거든요. 태호 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태호 씨는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을 한 입 천천히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제 가슴은 콩닥콩닥 소리를 내며 뛰었죠. 조향사로 일하면서 세상의 온갖 산의 진미는 다 먹어봤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깊은 맛은 처음입니다. 서윤 씨의 손길이 닿아서 그런지 이 음식들에서 꼭 서윤 씨 같은 향기가 나요. 강인하면서도 속은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향기요. 그의 칭찬 한마디에 제 얼굴은 잘 익은 더덕구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36 남자의 이 정중하면서도 뜨거운 시선이 제 눈을 빤히 바라볼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상처를 공유하는 사이를 넘어 서로를 이성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식탁 위로 흐르는 공기가 아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공간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죠. 태호 씨가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윤 씨, 이제 혼자 밥 먹지 말아요. 당신이 차려준 이 따뜻한 온기, 제가 계속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열기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45의 사별한 여자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하느님께 묻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우리 사이에 이 달콤한 기류를 깨뜨리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태호 씨의 휴대폰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요란하게 울렸고 전화를 받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거든요. 태호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던 그날 이후 민박집의 공기는 미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를 찾는 목소리들, 화려한 복귀를 종용하는 유혹들이 이 깊은 산골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죠. 36, 한창 빛날 나이의 그를 보며 제 마음 한구석엔 시커먼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별한 여자가 이 젊고 유능한 남자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격지심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날 밤 태호 씨는 제 복잡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겉옷을 챙겨 입고 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민박집 뒤편,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다는 고원 목장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은 처음 보았어요. 검은 비단 위에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듯 은하수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찬란한 별빛이 아니라 제 곁에 선 태호 씨의 옆얼굴이었습니다. 서윤 씨, 저 별들 좀 봐요. 수만 년 전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닿은 거래요. 우리 만남도 어쩌면 저 별빛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 아닐까요? 태호 씨의 낭만적인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불안이 결국 입 밖으로 터져나오고 말았죠.
태호 씨, 사실 전 무서워요. 우린 9살이나 차이가 나고 저는 이미 한 번의 삶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빛나는 사람인데 저 때문에 당신의 그 화려한 미래를 포기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 겁이 나요. 제 목소리는 산바람에 실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쌓아온 제 방어 기제가 다시 단단한 벽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과거의 상처가 덧날까봐, 다시 누군가를 잃게 될까봐 저는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호 씨가 제 떨리는 어깨를 커다란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두꺼운 외투를 뚫고 제 심장까지 전달되더군요. 서윤 씨, 저를 봐요. 제 눈을 똑바로 봐요. 그의 강단 있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은하수보다 더 깊고 반짝이는 태호 씨의 눈동자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저에겐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울의 그 화려한 조명보다 저는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이 고요한 숲의 향기가 100배, 1000배 더 소중해요. 당신은 저에게 도망치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제가 뿌리 내리고 싶은 유일한 대지입니다. 그는 저를 더 깊숙이 자기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제 얼굴이 묻혔고 규칙적인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서윤 씨, 약속할게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그 어떤 것의 눈보라가 우리를 흔들어도 저는 당신 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겁니다. 당신이 지치면 내 그늘에 쉬어가고 당신이 추우면 제 몸을 태워 온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에선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의 빙하가 그의 뜨거운 맹세 앞에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나이 차이도 주변의 시선도 과거의 슬픔도 이 은하수 아래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별빛 아래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서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 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목장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돌아갈 집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굳건한 맹세가 시험대에 오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박집 앞마당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이닥쳤거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태호 씨의 과거를 고스란히 쥐고 있는 서울의 그 대형 기업 이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검은 승용차가 민박집 마당의 정적을 깨뜨리고 간 뒤로 제 마음은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태호 씨의 화려한 과거와 그를 끌어당기는 도시의 거대한 힘이 마치 저와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태호 씨는 제 불안을 읽기라도 한 듯 어느 날 아침 일찍 도시락 가방을 챙겨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저랑 같이 가요. 마을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도 모르는 우리만의 장소가 있거든요.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민박집 뒷산 너머 깊은 안개에 쌓인 비밀스러운 계곡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 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니 세상의 소음은 온데간데 없고 맑은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음만이 가득한 낙원이 펼쳐지더군요. 바위 틈새마다 수줍게 고개를 내민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태호 씨는 배낭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내 들꽃 하나하나의 향기를 맡고 이름을 읊어주었습니다. 이건 노룩이에요. 서윤 씨처럼 작고 소중한 꽃이죠.
그리고 저건 원래지. 꽃말이 바람난 여인이라는데 오늘 우리 꼭 바람난 연인처럼 도망쳐 온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농담 섞인 진심에 저도 모르게 푸앗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제가 이렇게 소리내어 크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5년 동안 제 입술은 슬픔을 삼키느라 늘 굳어 있었고 거울 속에 저는 무표정한 그림자 같았거든요. 그런데 태호 씨와 함께 이 비밀스러운 계곡을 거닐며 야생화를 채집하다 보니 제 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웃음의 씨앗이 다시 싹을 틔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물가 너럭바위에 앉아 제가 싸온 소박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각 구운 감자와 옥수수, 그리고 태호 씨가 보답이라며 타온 향긋한 차 한 잔. 화려한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이 숲속에서의 한 끼가 제 영혼을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더라고요. 태호 씨, 저 사실 제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어요. 누군가의 아내, 민박집 주인, 그냥 그렇게 불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태호 씨가 제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제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제 고백의 태호 씨는 채집한 야생화 한 송이를 제 귀밑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그냥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고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니까요. 그의 손가락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45년이라는 세월이 헛된 게 아니라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개 낀 계곡은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낙원이었어요. 우리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계곡 구석구석을 누비며 야생화를 채집하고 서로의 어릴 적 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호 씨는 제 손을 잡고 물길을 건너게 해주었고 저는 그에게 산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 순간만큼은 서울의 이사가 내밀었던 계약서도 나이 차이에 대한 세간의 시선도 모두 안개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제 손을 잡고 있는 이 남자의 온기와 숲의 향기만이 실제하는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 속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생동감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세포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느낌, 다시 무언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달콤한 순간 뒤에 쓴맛을 숨겨두기 마련이죠. 계곡에서의 행복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민박집 마당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우리 집 마당이 왁자지껄한 소란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비밀스러운 계곡에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그날 저녁, 민박집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가득하던 우리 집 마당에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덩치가 산만한 외지인 서너 명이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가구들을 함부로 들쑤시고 제가 애지중지 갖고 온 화분들을 발로 차며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태호 어디 있어? 그 자리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그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런 험악한 상황은 처음이라 제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죠. 그들은 태호 씨가 서울에서 가져온 가방을 샅샅이 뒤지며 그가 밤새 조향했던 향수병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제 가슴속 어딘가 파편처럼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당장 나가요.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제가 안간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그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태호 씨가 저에게 선물했던 그 소중한 새벽숲의 향 디퓨저를 손에 들고는 가소롭다는 듯 코끝에 가져다 대더군요. 조향사라는 놈이 이런 총구석에서 계집질이나 하고 있었다니. 회사의 기밀 원료를 빼돌려 놓고 여기서 팔자 좋게 놀고 있었단 말이지.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태호 씨가 단순한 조향사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기술과 향수 원료를 가로채 도망친 기업 스파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눈빛, 제 상처를 어루만지던 그 섬세한 손길이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하지만 더 저를 절망하게 만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태호 씨가 그들과 몇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제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들의 차에 올라타 버린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기다려달라는 눈짓조차 없었습니다. 태호 씨가 떠나고 난 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 알고 보니 도둑놈이라며 민박집 서윤인에 들어앉아서 한탕 해먹으려다 들통났다더라고. 아이고, 45살 먹고 사별한 여자가 젊은 남자한테 홀려서 지방까지 다 내줬으니 쯧쯧.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서윤 씨라 부르며 다정하게 대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를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여자로 몰아세우고 있었죠. 5년 동안 겨우 버텨온 제 평판과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태호 씨가 남기고 간 숲의 향기가 감돌고 있는데 정작 그 향기를 만든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난장판이 된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가 남긴 쪽지를 쥐어뜯으며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봄날이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죠. 태호 씨, 정말 당신도 나를 이용한 건가요? 그 따뜻했던 찻잔도 은하수 아래의 맹세도 전부 연극이었나요? 질문은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텅 빈 민박집에는 다시 지독한 곰팡이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고 제 불면증은 예전보다 더 악화되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저는 대낮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마을 입구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고 온 소식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태호 씨가 그 검은 차에 올라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대관령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얼어붙게 만든 건 살을 에이는 산바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형님, 동생하며 지내왔던 산 아래 이웃들의 돌변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몰랐던 거야? 그 젊은 놈이 회사 돈 빼돌리고 숨어 들어온 거라는 걸? 평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눠 먹던 이웃집 형님도 제 민박집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발벗고 나서주던 옆집 아저씨도 이제는 저를 마치 전염병 환자보단 멀리했습니다. 아니,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저를 손가락질하며 범죄자의 조력자라 낙인 찍었죠. 45살이나 먹어서 사별하고 조용히 살 줄 알았더니 젊은 놈한테 홀려서 마을 망신은 다 시키고 말이야. 그놈이 훔친 향수 원료인가 뭔가 하는 거
서윤이네 마당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 아니야?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이 척박한 산등성이에서 민박집을 지키며 쌓아온 신뢰가 단 일주일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린 거예요. 45세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꿈을 꿨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요? 저는 결국 민박집의 모든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까지 빗장을 지르고 낮에도 커튼을 굳게 쳐서 단 한 줌의 햇살도 방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태호 씨가 뿌려주었던 그 싱그러운 숲의 향기는 이제 독한 기억이 되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태호 씨, 정말 당신은 나를 이용한 것뿐이었나요? 그 단단했던 팔도, 내 거친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도 다 연출된 연극이었냐고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태호 씨에 대한 의심이 곰팡이처럼 제 머릿속을 갉아먹었습니다. 그가 밤새 조향해준 디퓨저를 벽에 내던져 깨뜨려버리고 싶다가도 차마 그러지 못해 품에 안고 엉엉 울기를 반복했죠. 불신과 그리움이 뒤섞인 지독한 열병이 저를 덮쳤습니다. 식욕도 사라지고 잠은커녕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해졌고 생기 있던 피부는 가뭄든 논바닥처럼 말라갔습니다. 45세의 봄은 이렇게 잔인한 몰락으로 끝나는구나 싶어 자꾸만 남편이 있는 하늘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제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간혹 들리는 발소리에 태호 씨일까 싶어 창틈으로 내다보면 침을 뱉고 지나가는 동네 청년의 뒷모습뿐이었죠. 고립된 채 서서히 말라가는 제 영혼은 이제 죽음보다 더 깊은 정적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참담함이 저를 어둠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그가 우려주던 따뜻한 차 대신 차가운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해 몽롱한 정신으로 누워 있는데 굳게 잠긴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거친 항의와는 사뭇 다른 아주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노크 소리였죠.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녘 대문 앞에는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곁에는 태호 씨의 소식을 알고 있다는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과 지독한 고독 속에 말라가던 저를 깨운 건 새벽 안개를 뚫고 찾아온 태호 씨의 옛 동료였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 뭉치와 녹취록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참혹하고도 숭고한 진실이 담겨 있었죠. 45년 평생 대관령 자락만 지키며 살아온 제가 생전 처음으로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 남자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아니,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숨가쁜 빌딩 숲, 서울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차갑고 거대한 괴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가 갇혀 있다는 그 거대 향료 기업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태호 씨가 도둑놈이 아니라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기업의 독성 원료 은폐 사건을 막으려던 유일한 양심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서윤 씨, 태호가 왜 아무 말 없이 그 차에 탔는지 아세요? 그자들이 서윤 씨가 혼자 사는 민박집 주소를 들이밀며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태호는 자기가 미끼가 되어 유인당하는 척하며 당신을 그들의 위협에서 떼어놓으려 했던 겁니다.
태호 씨의 동료가 전해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이 뿌려준 향기를 원망하며 어둠 속에 숨어만 있었으니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미웠는지 모릅니다. 36세의 젊은 남자가 45세의 사별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목숨까지 내걸고 사지로 걸어 들어갔던 거예요. 조직의 감시를 피해 태호 씨가 은신해 있다는 허름한 외곽의 창고 지하를 찾아냈습니다. 화려한 조향사였던 그가 향기 하나 나지 않는 곰팡이 냄새 가득한 지하실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앉아 있더군요. 그토록 단단했던 어깨는 여위어 있었고 저를 보던 그 맑은 눈동자는 깊은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태호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자 이 짐을 다 짊어진 거예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든 태호 씨의 눈에 경악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 씨, 여긴 왜 왔어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당신만은, 당신의 그 평화로운 산장만큼은 더럽히고 싶지 않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저를 향한 걱정만큼은 예전의 그 뜨거운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태호 씨는 내부 고발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 파일이 담긴 USB를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기업의 비리를 세상에 알릴 마지막 열쇠였죠. 이게 있으면 그들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서윤 씨, 이제 제가 아닌 이 진실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우리 다시 대관령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재회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구둣발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리가 있는 곳을 포위하기 시작한 거죠. 태호 씨는 제 어깨를 밀치며 뒷문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막아설 테니 저보고 먼저 도망치라는 신호였어요. 안 돼요, 태호 씨. 같이 가요. 당신 혼자 두고 절대 못 가요. 제가 울부짖으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태호 씨는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차갑게 식은 철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둔탁한 마찰음과 태호 씨의 신음소리. 저는 그 문을 두드리며 오열했지만 제 손에는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무거운 진실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민박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자를 사지에서 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꿈꿨던 그 새벽 숲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저는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방 속에 숨긴 USB의 차가운 감촉이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 안에는 태호 씨의 희생과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국 로비로 뛰어들어가는 제 등 뒤로 비구름이 잔뜩 낀 서울의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관령의 그 폭설을 닮은 차갑고도 선명한 눈송이들이었습니다. 서울의 방송국 로비에 그 무거운 진실을 던져놓고 뛰쳐나왔을 때 하늘에선 마치 제 심장을 대신에 울어주기라도 하듯 장대비가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올 것 같던 날씨는 어느새 진눈깨비 섞인 차가운 폭우로 변해 있었죠.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를 달려본 적이 있었을까요? 젖은 구두가 벗겨지고 무릎이 깨지는 줄도 모른 채 저는 태호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낡은 공중전화 부스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요. 태호 씨, 나 당신 없이 그 산장으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찬 빗물이 눈앞을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빗줄기에 흩어져 번졌고 그 차가운 풍경 속에서 저는 오직 그 사람의 숨결만을 쫓았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고 페인트는 다 벗겨진 그 초라한 공간 앞에 한 남자가 쓰러질 듯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채 한쪽 팔로 옆구리를 감싸 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사람. 바로 제 인생의 유일한 향기, 태호 씨였습니다. 태호 씨. 제 비명 섞인 부름에 그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입가는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눈가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죠. 저를 지키기 위해 그 더러운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맨몸으로 맞섰던 흔적들이 그의 온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차가운 빗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젖은 셔츠를 적셨습니다. 태호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 끝마디조차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서윤 씨, 왜 다시 왔어요? 바보같이. 얼른 멀리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나무라는 그의 말에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 그저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45세, 세상 풍파 다 겪어 굳은 살이 박였다고 믿었던 제 마음이 그 사람의 상처 입은 얼굴 앞에서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당신 없이 어디로 가요? 당신이 없는 대관령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제 절대 당신 혼자 안 둬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거예요. 제 단호한 외침에 태호 씨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힘겹게 팔을 들어 저를 부서질 듯 꽉 껴안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 한복판,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그 낡은 전화부스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의 떨림을 멈추려 애썼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제 손으로 어루만질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36세의 이 남자가 짊어진 그 거대한 정의와 사랑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베일 뒤의 희생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흉터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태호 씨. 방송국에 다 전했어요. 내일이면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은 도둑놈이 아니라 영웅이라고, 당신이 지킨 건 향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었다고 말이에요. 제 말에 태호 씨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습니다. 빗물과 눈물 그리고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인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9살의 나이 차이도 추잡한 기업의 음모도 마을 사람들의 독한 시선도 이 폭우 속의 재회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빗속에서 한참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 있었습니다. 태호 씨의 상처 입은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을 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제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지만 제 가슴 속엔 이미 따뜻한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서울을 떠나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그 산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비록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지 몰라도 우리 둘이 함께라면 그 어떤 추위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힘겹게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멀리서 우리를 쫓던 추격자들의 차소리 대신 내일 아침의 평화를 예고하는 희미한 여명이 구름 너머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그 지독했던 폭우와 상처투성이었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침 뉴스를 가득 채운 건 태호 씨의 이름과 그 거대 기업의 추악한 민낯이었죠. 태호 씨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작은 USB 하나가 대한민국을 흔들었고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둑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숨구멍을 지켜내려 했던 고독한 싸움꾼이었다는 거리요. 태호 씨의 명예가 회복되던 날 대관령의 공기는 유난히도 달콤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상처를 채 다 씻어내기도 전이었지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다시 우리들의 낙원, 그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를 향해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검은 승용차들이 들이닥쳤을 때 태호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던 이웃집 형님도, 저를 홀린 여자라 비망하던 옆집 아주머니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앞뒤 사정도 모르고 그저 남의 말만 믿고 태호 선생한테 큰 죄를 졌어. 마을 이장님이 대표로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태호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안함과 머쓱함이 가득했죠. 45년을 살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넘어가는 착한 서윤이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태호 씨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그의 탄탄한 팔에 제 팔을 꽉 끼워 넣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를 지켜주고 세상을 지켜준 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거 참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45세, 사별한 여자가 9살이나 어린 남자와 팔짱을 끼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태호 씨의 듬직한 체온이 제 팔을 타고 전해질 때 저는 그 어떤 비난보다 제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보란듯이 마을 장터 한복판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 대신 이제는 부러움 섞인 시선과 환영의 박수가 들려왔죠. 태호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제 손을 더욱 꽉 쥐어주었습니다. 서윤 씨,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거네요. 당신이랑 팔짱 끼고 걷는 이 길이 서울의 그 어떤 레드카펫보다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장터 국밥집 아주머니가 건네주는 따끈한 떡 한 봉지를 받아들고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민박집 마당은 여전히 난장판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낸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태호 씨는 마당 한편에 쓰러진 화분을 바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서윤 씨의 손길과 제 향기가 만나는 이곳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만의 숲을 만드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조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나무이자 제 인생의 가장 깊은 향기가 되기로 한 거죠.
마을 사람들은 미안함의 표시로 저녁마다 감자와 옥수수를 민박집 문 앞에 두고 갔고 닫혔던 민박집의 문은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호 씨는 서울에서의 복귀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저와 함께 이 산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창고 한편을 개조해 자신만의 작은 실험실을 만들었고 저는 그를 위해 산의 숨결을 담은 약초들을 채집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호 씨가 밤잠을 설치며 준비해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가 완성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 향수병을 들고 저를 우리들의 비밀스러운 낙원이었던 그 계곡으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모진 시련을 뒤로하고 대관령으로 돌아온 뒤 우리 집에는 믿기 힘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태호 씨는 예전처럼 숲길을 무작정 걷는 방랑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민박집 뒤편 오랫동안 방치되어 거미줄만 가득하던 낡은 창고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썩은 석가래를 갈아 끼우고 직접 페인트 칠을 하며 그곳에 자신만의 영혼을 풀어넣었죠. 서윤 씨, 여기가 이제 우리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의 향기를 모아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곳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숲속의 아틀리에는 태호 씨의 천재적인 후각과 제 정성이 깃든 약초들이 만나는 마법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조향기구들을 들여놓고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고 저는 산을 누비며 향기의 원천이 될 야생화와 희귀한 식물들을 채집해 날랐습니다. 45세, 이제 인생의 저녁 노을을 기다려야 한다고 믿었던 제 삶이 36살 남자의 열정 덕분에 다시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살림을 합쳤습니다. 5년 동안 사별한 남편의 그림자가 머물던 안방의 낡은 가구들을 치우고 태호 씨의 손때 묻은 물건들과 향수병들로 집안을 채웠죠. 아침마다 부엌에서 들리는 도마 소리와 거실 가득 퍼지는 은은한 조향 원료들의 향기. 적막하기만 해서 무섭기까지 했던 이 넓은 민박집이 이제는 사람 사는 온기와 달콤한 꽃향기로 빈틈없이 메워졌습니다. 태호 씨의 명예회복 소식과 그가 만든 대관령의 연인이라는 향수의 소문은 금세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조향사 태호 씨가 계신 곳인가요? 서울 백화점에서도 구할 수 없다는 그 향기를 직접 맡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멀리 부산에서, 광주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산골 민박집은 이제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죠. 태호 씨는 아틀리에에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향기를 선물했고 저는 그들에게 산의 정취를 담은 차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 집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수군거리던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직접 캔 나무를 들고 와 태호 선생, 이거 향기 재료로 쓸 수 있나? 라며 넉살 좋게 말을 건네십니다. 태호 씨와 팔짱을 끼고 장터를 돌던 그 당당한 선언이 이제는 이 마을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의 손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채집할 식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태호 씨는 가끔 제 거친 손을 잡고 향유를 발라주며 속삭여요. 서윤 씨, 당신의 이 손에서 나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제 최고의 영감을 깨웁니다. 당신은 제 아내이자 최고의 파트너예요. 9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향기로 채우고 온기로 덮어주는 완벽한 짝이었죠. 낡은 창고는 어느덧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연구소가 되었고 제 가슴 속의 멍자국들은
그 향기로운 연기 속에 모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틀리에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그는 저를 데리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거기엔 그가 비밀리에 준비해온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히 박제될 특별한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틀리에가 자리를 잡고 우리 두 사람의 살림이 제법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초여름 새벽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서둘러 채비하더니 저에게 가장 편안한 신발을 신으라고 하더군요.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대관령에서도 가장 높고 험해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하늘과 맞닿은 산 정상이었습니다. 이슬 맺힌 풀잎을 헤치며 정상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갓 피어난 야생화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배낭에서 아주 작은 보석함처럼 정교하게 세공된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윤 씨,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새벽마다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온 이유,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는 대관령의 사계절과 당신이 저를 구해줬던 그날의 빗소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꾼 아틀리에의 온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가져가더니 거칠어진 제 손등 위로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을 살포시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코끝을 스치는 향기는 제가 평생 이 산에서 맡아본 그 어떤 냄새보다도 깊고 고결했습니다. 짙은 흙내음 뒤로 번지는 달콤한 야생화의 숨결,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묵직한 나무의 잔향까지. 그것은 향수라기보다 차라리 서윤이라는 여자의 인생 그 자체를 향기로 빚어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 향기의 이름은 서윤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당신만을 위한 정수죠. 태호 씨는 제 손등에 코를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그대로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36세의 젊고 빛나는 남자가 45세에 고단했던 삶을 살아온 제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저는 이제 서울의 화려한 조명도 명성도 필요 없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모든 향기는 당신 곁에서 완성하고 싶어요. 사별의 아픔도 나이 차이의 장벽도 세상의 시선도 이 향기처럼 우리 둘의 사랑 안에 녹여내면 안 될까요?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남은 생을 제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제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보내고 이제 내 인생에 여자는 없다라고 단정 지으며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견고한 성벽이 그의 따뜻한 숨결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45 다시 사랑받아도 되는 걸까 주저했던 제 마음속 의구심이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안개처럼 흩어졌죠.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태호 씨. 제 보잘것없는 인생을 이렇게 향기롭게 만들어줘서 당신의 아내가 되어 우리 같이 이 숲을 지켜나가요. 제가 대답하는 순간 구름 사이로 찬란한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단단한 품속으로 무너지듯 안겼고 태호 씨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산 정상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대관령 목장까지 흘러갔죠.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정상에 서서 우리가 함께 내려다볼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연인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부부로서 마주할 날들을 말이에요. 산 아래 민박집 마당에는 우리를 축복하듯
수천 송이의 야생화가 만개해 있었고 우리의 아틀리에는 이제 사랑의 결실로 더욱 빛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완벽한 행복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기업과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만의 진정한 자립을 세상에 선언하는 일이었죠. 태호 씨는 제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며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닌 당당히 맞서 싸워 이룩한 우리들만의 찬란한 마지막 무대를 제안했습니다. 인생의 계절로 치자면 저는 이미 쓸쓸한 가을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단풍보다는 땅에 떨어져 밟히는 낙엽이 더 익숙했고 남편을 보낸 뒤 제 마음은 늘 서리가 내린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런데 그 황혼의 문턱에서 태호 씨라는 기적이 제 삶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45세 사별한 여자와 36세 상처 입은 조향사.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모든 풍파를 견뎌내고 마침내 우리들만의 진실한 낙원에 도달했습니다. 태호 씨가 산 정상에서 제 손등에 뿌려주었던 그 영혼의 향기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정의와 제가 그를 믿고 세상 밖으로 내디뎠던 그 용기가 합쳐져 대관령 민박집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향기의 성지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화려한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평온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구해 온 진짜 구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부부로서 첫날 밤을 맞이하던 그 밤, 대관령의 하늘은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선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되었던 그 늦가을의 밤하늘에 마치 오로라처럼 신비로운 달무리와 은하수가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태호 씨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서윤 씨, 저 별빛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당신의 굽이진 상처들, 제가 만든 이 향기로 다 덮어드릴게요. 이제 당신 인생의 시린 겨울은 다시 없을 겁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릴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열정만이 아니라 인생의 늦은 가을에 서로의 시린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온기라는 것을요. 태호 씨는 제 상처 입은 영혼을 향기로 치유해 주었고 저는 그의 공허했던 삶을 따뜻한 밥상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아픈 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지이자 연인이자 유일한 안식처가 된 것이죠. 창밖의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와 태호 씨의 단단한 어깨와 제 고단했던 삶의 흔적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가 우려낸 따뜻한 허브차 향기가 공기 중에 머물고 우리가 함께 만든 아틀리에의 향기가 살결마다 배어 있는 여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황혼이 지금 이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45년을 돌고 돌아 만난 이 남자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서윤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고 가장 눈부시게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태호 씨, 우리 이제 남은 생은 온전한 신뢰로만 채워가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로를 지탱하면서요. 제 말에 태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깊게 끌어당겼습니다. 달빛 아래서 나누는 우리의 입맞춤은 그 어떤 향수보다 더 달콤하고 진했습니다. 대관령의 깊은 밤, 숲의 정령들이 우리를 축복하듯 나뭇잎을 흔들었고 우리는 그 고요하고도 뜨거운 축제 속에서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상처는 향기가 되었고 눈물은 별빛이 되어 우리 앞날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윤과 태호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뒤늦은 가을에 만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인생의 향기나 상처를 치유해 주었던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더 가슴 뭉클하고 진한 향기가 느껴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대관령의 숲처럼 평온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